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선거를 앞두고 혈세로 매표 행위를 한다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4월 보궐선거가 40여일 남은 지금 주요 이슈마다 여야 사이의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모시고 정치권 관련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담회 내용과 관련된 화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온 국민이 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입니다. 선거 전에는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더니 이번에는 코로나를 극복하면 돈을 주겠다면서 국민 혈세로 전 국민을 어린아이 다루듯 우롱하고 있습니다. 으쌰 그들만을 위한 성대한 선거용 말잔치에 국민은 없었습니다. 무능하고 염치 없는 참 나쁜 정권입니다. 네, 으쌰으쌰 힘내게 하자는 취지라고 일단 얘기는 했는데 지금 이낙연 대표가 건의하고 대통령이 받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 국민 위로 지원금 코로나 벗어날 상황이 되면 지급을 하겠다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걸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죠? 지금까지 했던 것은 이 3차 코로나 대유행으로 피해가 더 넓고 깊어진 그런 계층과 업종 또 특히 방역을 위해서 협조했던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이 계층들에 대해서 업종에 대해서 어쨌든 선별로 지급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그때는 전체적으로 소비 진작을 통해서 경기 진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얘기가 됐었고 예상이 됐던 일이에요. 그것을 국민 위로금이라고 그 이름을 어제 그렇게 바꾼 것이죠. 바꿔 부른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늘 경기 진작, 소비 진작과 국민 위로 차원 다 말이 함께 들어있던 것이에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게 그 전 국민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왜 피해도 없는 계층에 돈을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거는 이 생각이 짧은 어떤 판단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이 선별로 줄 때는 피해 업종을 두텁게 해서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면 그것은 임대료 등 경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매출이 굉장히 줄은 거잖아요. 그럼 매출은 어떻게 늘립니까? 국민들이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소비를 하려면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 화폐 등으로 지급을 해서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소비를 하는데 어디가 매출이 올라가요? 결국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도 없는 계층에게 국민에게 돈을 막 퍼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비 지원과 매출 감소에 대한 보전 두 가지 다 기능이 함께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늘 함께 우리가 논의해왔던 것이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그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선선별 후 보편 이 기존의 이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자,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형식이 문제라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걸 얘기한 게 문제라는 건지 국민 위로금이라는 명칭이 문제인 건지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조금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관성 있는 정부의 대응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일단 없다. 제일 먼저 올해가 지금 2월 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까지 2021년에 대한 대한민국 558조에 관련된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하는 곳은 문재인 정부고 이에 대한 심의 의결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고 모든 영향력을 행사했던 곳도 바로 180녀석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입니다. 그 2021년 예산 어디에도 코로나 지원에 관련된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국민위로지원금에 대한 명목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선거 목전에 두고 난 뒤에 얘기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낙연 대표는 당초에 전국민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얘기를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나서서 반대를 했죠. 결국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서 실질적인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상황이 어렵게 됐던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가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차원에서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가 언제 벗어날 상황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국민에게도 안심 있게 말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만약 국민께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면 코로나를 벗어나기 위한 상황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은 백신이 전 국민에게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접종이 돼서 집단 면역이 행사돼야 되는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 제대로 접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푸는 일들은 도외시하고 코로나가 벗어날 상황이 됐을 때 이런 국민들에게 위로금을 주겠다고 얘기를 끄집어내니 이게 4월 달에 있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언급으로 비춰지지 않겠는가 문제제기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뭐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두 분 의견 이 부분에서부터 좀 상충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백신 접종 시작인데 너무 빠른 이야기였다.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언제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까? 그래서 선별과 보편을 이야기했고 지금 김병민 비대위원께서도 좀 오해를 하고 계신데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을 이낙연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준다고 했다가 지금 선별로 바뀌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 대표 연설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이 재난지원금을 선별로 주고 그 이후에 방역의 상황을 보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시차를 두고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낙연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은 그 어떤 선별과 보편 이 재난지원금을 동시에 예산을 한 번에 동시 예산 편성을 하고 지급은 나중에 상황을 봐서 시차 지급을 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정부와 이제 이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예산 편성도 시차로 선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방역 상황을 봐서 보편까지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좀 잘 한번 다시 들여다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맞습니다. 김 의원 지적대로 저희가 2021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반 예산에 좀 규모는 좀 다르더라도 편성을 좀 미리 해놨으면 좀 안정적이지 않겠냐라는 지적은 올바른 지적인 것 같고요. 또 야당에게 고마운 것은 저희가 그 예비비로 이 문제를 처음에 하자고 그랬을 때 야당이 그때 뭐라면 김종인 대표도 이것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지라고 지적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함께 또 머리를 맞대고 해는 것이거잖아요. 야당이 그런 지적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또 이 코로나의 상황이라는 것이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미리 일반 예산으로 다 편성을 해놓으면 그것도 또 어려움이 있어서 굳이 이렇게 추경으로 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도 또 있다. 한쪽 입장은 뭐 그런 측면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이 어떤 입장이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논의되어 오던 그 틀 그대로이다를 말씀드립니다. 네. 자, 어제 당청 모임에서 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가장 역대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으로 자부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관련해서 그동안 당을 아주 잘 이끌어줬다 이렇게 이낙연 대표를 여러 차례 추켜 세우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대통령 발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해석이 나오거든요. 뭐 어떤 세력은 본인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겠고 또 다른 세력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할 텐데 자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이 대표 칭찬한 배경, 뭐 의미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 유력 대권 주자 중에 한 분이 이낙연 대표는 이제 아전 인수로 해석을 해서 대통령이 격려하고 칭찬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만. 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덕담을 하시는 것이고 이낙연 대표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힘을 내서 좀 더 잘해봐라 이런 덕담을 하신 것이고요. 뭐 저만 해도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네. 대통령의 칭찬은 받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국민의 칭찬이다 이런 글을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민주당이 조금 더 힘을 내서 야당과 잘 협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잘 조금 더 풀어서 국민의 칭찬을 받는 그러한 정치를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긴 덕담이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더 잘하라는 의미의 이제 덕담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 간담회에서 관심사였던 신현수 수석 거취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가운데 야당은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공세를 높이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도 듣고 오시죠. 정부 내부에서 이견으로 갈등이 있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갈등이 관리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언론에 버젓이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검찰 검사장 인사는 대통령 결재 사항이고 또
민정수석 거치 문제도 대통령의 결심 사항이고 관장 사항인데 대통령은 거론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 문제 관련 야당이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 야당 입장에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청와대나 아니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까? 일단은 이 문제의 파동 핵심적인 근본 원인은 이 검찰에 대한 간부급 인사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누가 뭐래도 윤석열 총장이 지난 기간 징계되게 만들었던 그 주축적인 역할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동안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가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여지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하려고 했던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법원의 판단 결과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아주 자연스럽게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기보다는 당연히 교체 대상이 오르면서 윤 총장이 남아있는 임기 동안 검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신현수 민정수석의 의견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로 이러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유임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이 문제가 결국 청와대 내 갈등 문제로 촉발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과 그 밑에 있는 이광철 비서관이 신현수 수석을 패싱했다 등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왔던 것이 시작이었지만,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할 수 있는 일들을 막아설 수 있는 검찰 인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잡아줬다면, 그간 추윤 갈등이라고 불렸던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최종적으로 우리 정부의 사람이라고는 얘기하지만 결국 윤석열 총장을 완전히 배제시킨 채로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 해왔던 검찰 조직을 바라보는 모습과 바뀐 게 아무것도 없거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신현수 수석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새로운 민정수석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그 민정수석과 문재인 정부가 바라보는 검찰 조직을 향한 전체적인 방향성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난해 추윤 갈등이 가장 극에 달했던 모습 그대로의 현재 상황들이 더 이어질 공산이 매우 큰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두 가지 부분에 쟁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민정수석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는가, 그런 인사라는 걸 알았는가, 또 나가서 대통령 제가 전에 발표가 됐고 사후 추인하는 식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에 그러니까 전혀 지금 야당 뭐 일부 언론과 또 청와대 측의 입장이 다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보도가 지금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걸까요? 예, 오늘 그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이례적으로 2시간 간격으로 2번의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오전 11시에 나왔던 입장은 박범계 법무장관이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고 인사안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내용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오후 1시에 다시 발표를 한 것은 또 바로 있을 중간 간부급 인사 차장부장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어떤 명단들이 나오면서 이것도 역시 전혀 뭐 검찰 측이나 신현수 민정수석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사실로 보도가 되면서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이 된 건데요.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하도 그 정말로 방송 표현으로 적절치 않습니다만 어이가 없으니까 진짜 이렇게 강하게 2번 브리핑을 했는데, 첫 번째는 청와대의 인사 행위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통치 영역에 들어있는 문제라도 이런 문제가 생겨서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걱정을 드리는 것은 청와대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할 일 맞습니다. 그러나 언론도 지나치게 추측,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막 너무 그 정도가 제가 봐도 너무 나간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뭐 제가 볼 때는 월요일 중에 신현수 수석이 입장이 정확하게 결정돼서 보도가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런 문제로 결과적으로 뭐 대통령께서 또 청와대 인사에 뭐 내상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많은 인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월요일쯤이면 어떤 형태든 정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저희가 뭐 신현수 수석이 돌아올지 돌아오지 않을지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에 대한 시나리오 A와 B를 놓고 이제 전망하는 게 좋을 텐데, 만약에 돌아온다면 뭔가 민정수석에 이번에 사표를 낸 이유가 해소가 돼야겠죠. 그래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뭐 윤 총장 등의 의견이 반영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예측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검찰 측의 인사가 요구가 왜 인사에 다 반영이 돼야 옳은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박범계 장관과 신현 수석 사이에 조율이 안 끝났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4명 검사장을 했는데 그중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해 달라는 것이고 원전 수사라는 대전지검장 위임시켜 달라, 이것이 검찰 측의 뭐 요구 아니었겠습니까? 언론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검찰 개혁을 지속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교체할 수가 없는 이쪽에 입장이 있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 원전 수사를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대전지검장을 위임시킨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중요한 두 인사가 균형을 맞춘 것이에요. 그러나 왜 그러면 신현 수석이 반발할까를 제가 들어보면, 신현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검찰의 어떤 인사 요청을 조금 더 많이 반영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인사 내용을 서로 조율 안 했다는 것은 맞지 않을 거고 거기까지는 조율이 된 거지. 그러나 신현수 수석이 검찰 내부를 향해서 사실 이만저만 하니까 이 정도 이해를 해달라고 검찰을 좀 다독이고 어떤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하루 정도 저는 필요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 하루 정도의 시간이 신현수 수석에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할 텐데, 심사숙고해서 대통령의 참모로 기왕에 일을 하기 시작했으면, 또 대통령이 결재를 하셨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돌아오셔서 또 차분하게 할 일을 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뭐 다독이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조금 없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뭐 시나리오 B,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갖는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청와대 직속 감찰 조직의 장이고 또 레임덕을 방지하는 역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의를 고수할 경우에 좀 지금 현 청와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파장이 매우 크겠죠. 2015년도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당시 김영환 민정수석의 파동이 있었던 때입니다. 운영이 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사의를 표명했을 때 당시 야당의 정치인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를 끄집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조준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해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들을 쏟아냈는데, 그 당시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할 정도의 상황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2016년도 말에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촛불을 드셨죠. 그때 뭐 정유라 씨에 관련된 얘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국민들의 인물 중에 하나가 우병우 전 수석일 겁니다.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 속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결국 검찰과 민정수석이 청와대의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된 국정농단이 일어났다는 게 당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목소리였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신현 수석이 왜 사의를 표명하면서 청와대에 있지 않고 나가게 됐을 것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향하고 있는 많은 수사들은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찍어내려고 노력했던 게 지난 추미애 장관의 일이었고, 그러지 않기로 하면서 신현수 수석이 들어와서 구원투수로 왔지만 여전히 신현수 수석의 역할을 주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신현수 수석이 만약 벗어나고 난 뒤에 앞으로 청와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그 나머지 길들이 많지 않다고 보고요.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 건 그 우병우 수석과 그리고 이 우병우 수석을 견제하려고 했던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마찰, 갈등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제대로 그 문제를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었더라면 정권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런 기시감들이 문재인 정부에 오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유념하면서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짧게 한 말씀만 붙이면, 네, 짧게요. 문재인 정부가 권력의 핵심을 향한 그런 수사를 막으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말씀들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검찰개혁의 중심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정권이 그 수사를 막았습니까? 그리고 정책 결정으로 이루어진 원전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사를 막고 있습니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도록 모든 것이 열려있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역 없는 수사와 검찰 개혁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보궐선거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 TV 토론도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2차 토론이 있었습니다. 1차 토론 때보다 날선 발언들이 오갔는데요. 주요 발언 함께 보고 오시죠. 그 시장직을 사퇴하고 후보로 출마하는 지금의 상황에 책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책임이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계속 앞으로 특히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이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훈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4명의 1차 예선 후보를 뽑을 때 왜 서울 시민들이 가장 많은 숫자가 저를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그때 당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재심이기도 하거니와 오신환 후보가 허경영, 나경영 이렇게 했을 때 그래 나는 나경영이 될 거야 이렇게 언론에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메타포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 후보님 공약의 재원을 쭉 보면 정말 허경영이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제가 하나하나 만들 때는 분명히 재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네. 자, 토론 내용 보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상대 정당한테 이제 듣는 게 더 객관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 토론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럽습니다. 부럽다. 예. 예. 어쨌든 야권은 단일화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이 서울 보궐선거의 과정을 굉장히 주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 후보 토론에 들어가면서 뭐 안철수, 금태섭 후보의 토론도 제3지대 토론도 또 생각보다 또 주목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이 토론이 저렇게 1대1 또 크로스 해가면서 상대를 바꿔가면서 하면서 또 재미있는 것은 그것이 끝나자마자 그 투표단입니까? 투표단이 평가단, 바로 토론 평가단이 해가지고 누가 이겼는가를 바로 결정을 하고 이 결과를 내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경선 이 정책 토론 과정보다는 어쨌든 굉장히 재미있고 역동적으로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부럽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집권당답게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 질책을 주시는 주제가 많이 계시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정말 진정으로 얼만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나가느냐 그런 스탠스로 아마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각 당 입장에서 후보끼리 이렇게 서로 치열하게 싸워서 흥이 되면 좋습니다. 많이 보도도 나오고. 그런데 대신에 또 서로 너무 많이 상처 주는 발언을 하면 나중에 이제 통합이 잘 안 되고 후보 개인에게도 좀 이제 나중에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그런 고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수치 모르냐, 나경원 전 의원은 실무자가 더 어울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가 오가고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 고민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서 총 한 1시간 정도 있었던 토론 중에 가장 자극적인 장면을 만약 보여주고 있다면 네. 그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전체 토론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 이렇게 흥분돼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다투는 점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특히 나경원 후보, 조은희 후보 간의 어제 토론에서는 전체적인 토론의 흐름이 공약에 대한 재원 문제를 두고 따지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충분하게 서로 숙이되고 이야기가 나왔던 재원 문제가 나중에 한 명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더 좋은 정책 공약들은 한 명의 후보의 정책으로 다시 이어지게 될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미진했던 공약에 대한 재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건 두 후보가 맞부딪혀서 서로의 사생활 문제나 그리고 뭔가 상호 비방을 위한 네거티브로 점쳐질 때는 가장 최악의 토론이 될 텐데 적어도 지금까지의 토론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들이 많았고요. 사회자가 거의 개입하지 않는 1대1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면서 많은 흥미들이 집중되는 만큼 지금까지는 유튜브를 기반한 토론이었는데 이제 이어지는 다음 주부터는 방송을 매체로 하는 토론이 시작됩니다. 아마 이 방송 토론을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후보들이 정말 준비도 열심히 하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서 얼마큼 노력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자, 부산 지금 시장 보궐선거 가장 쟁점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사실상 언터처블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특별법도 이제 통과가 이제 거의 가시화가 됐는데 이제 여야 합의로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거 면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게 인접 지자체장을 뽑지 않는 그러니까 부산시장만 뽑는 선거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서 가덕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표가 반토막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숙고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견 짧게 들어볼게요. 김병민 의원님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양보를 하셨네요. 예. 예, 부산 가덕도 문제야 뭐 벌써부터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왔던 문제고, 다만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부산 지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나 그 안에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부산 지역에서의 과거에 단체장을 지냈던 인사들이나 정치인들은 단 한 번도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바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인접 지역에 있는 지자체 문제 속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을 피력해 왔었고, 우리 당 내에서도 마찬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이번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부산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뜨거운 쟁점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 없이 힘을 합쳐서 부산 가덕도를 비롯 부산의 새로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하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4월 보궐선거까지 큰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건 얼마나 현실 가능하게 이 문제를 풀어내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속에서 그리고 180석의 가장 강력한 의석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약속했던 부분들은 4월 7일이 지나고 나서 현실화가 되느냐 마느냐는 바로 결정될 일일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또 저희 국민의힘도 부산 시민에게 약속했던 부분들을 최대한 현실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사실 선거가 아니라 4월 8일부터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 모든 경제 선진국들은 그 랜드마크가 될 정도의 공항을 대개 서너 개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천국제공항, 관문공항 하나가 있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이 부산을 동남아를 향한 새로운 관문공항의 필요성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쭉 제기돼 왔고, 부산 가덕도 이 신공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전혀 이견을 보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때 사실 어떤 대구 경북 지역의 표를 위해서 그쪽의 공항 신설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왔다 갔다를 계속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18년, 20년 만에 가덕도 신공항을 힘있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함께 의견을 같이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부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제2 어떤 관문 공항을 동남아로 뻗는 그러한 관문을 만든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계없이, 여야 어떤 이런 관계없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뤄내야 될 대한민국의 미래다. 그러므로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얘기 중에 유일하게 두 분이 의견 일치를 한 게 아닐까 싶은데, 자, 4월 8일 이후가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어요. 앞으로 현실화 방안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 전국 관련 이슈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